대한민국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연내 양산을 목표로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이 박차를 가하는 만큼 국산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방사청은 KF-21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최소 300대 이상의 양산 물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한 겁니다. 국내 배치본이 120대로 예정되어 있으니 적어도 180대 이상은 수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KF-21 보람의 대표적인 경쟁 기종인 프랑스 라팔만 따져봐도 2024년 기준 양산 수량은 252기, 미래 도입 예정이거나 계약 검토 중인 물량까지 모두 따져도 521기에 불과합니다. 얼핏 이 정도면 준수한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라팔 A형의 초도 비행이 1986년, C형의 초도 비행이 1991년임을 감안하면 무려 33에서 38년 동안 고작 500대 남짓을 양산한 셈입니다. 심지어 이 물량의 상당수는 계약 검토 중이거나 프랑스가 도입을 제한 중인 수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라팔의 첫 수출이 2015년 인도와의 계약인 것까지 알고 나면 전투기 수출이 얼마나 극악의 난이도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라팔을 위한 변명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에 와서 라팔은 훌륭한 4.5세대 전투기로서 KF-21 보람의 라이벌로 평가받고 있지만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또 개발 지연으로 프로그램 코스트가 치솟는 가운데 1호와 강세로 초기 도입 비용이 커진 것도 수출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라팔은 냉전 종식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과 소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당상 강국으로서 냉전 당시 인도 같은 제3세계국가 중립국을 대상으로 방산시장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미라주 2000을 운용 중인 인도와 중동 국가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일장 춘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냉전은 하루아침에 끝나버렸고 방산시장 지형도 역시 급변한 것입니다. 소련의 영향력에 벗어나고 싶어 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대량으로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프랑스의 충성 고객이었던 나라들마저 유일무이한 군사 초강대국이 된 미국 무기체계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고 있었던 미국 무기체계들은 대량으로 유럽에 공급되면서 빠르게 유럽 방산시장을 장악해 나갔는데요. 미완성 기체의 가성비까지 처참한 라팔과 월등한 성능의 대량 생산으로 유지보수가 쉽고 가격까지 저렴해진 F-16의 대결은 뻔한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JAS-39 그리펜이 등장하면서 로우급 포지션을 저렴한 가격으로 앞세워 빠르게 선점했는데요. 라팔은 성능, 가격 모두 애매한 기종으로 2015년 인도가 도입을 결정할 때까지 매번 수출 시장에서 도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규모의 경제 형성과 전투기 수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물론 만에 하나 300대 양산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KF-21 보라매를 운용하거나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수출 몇 년 안 됐다고 개발이나 양산을 중단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굳이 라팔까지 걸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FA50만 봐도 수출에 첫물꼬를 트는 게 어려울 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민간 기업이었다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웠겠지만 다행히 카이는 본기업 성향이 강합니다. 또 방위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죠. 더욱이 대한민국은 익은 밤이 제목구멍으로 떨어질 때까지 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멍청한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벌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며 KF-21 보람의 수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항공우주 기술력의 방점을 찍을 비장의 한 수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수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노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국내 도입 물량이 몇 대고 수출 기대 물량이 몇 대고를 논하기 전에 대한민국에 그만한 생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4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 발표에서 대한민국의 직전 순위는 5위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통계에서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걸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지만 더 대단한 건 2023년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 중후반기부터 시작된 한폴 방산 계약을 필두로 2023년 순식간에 점유율을 넓혀갔는데요. 현재는 대다수의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을 4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월등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유지보수 지원 정책과 적극적인 현지 생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독보적일 만큼 빠른 납품이 가능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대립, 중동의 위기 등 국제 안보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폭발했지만 기존 방산 당국들은 이에 대응할 생산력이 부족했습니다. 유럽은 두말하면 입 아프고 미국조차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양안 사태까지 모두 대응하느라 제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 정도였으니 말 다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공백을 빠르게 선점했고 글로벌 방산시장 선두그룹으로 뒤집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성능은 미국, 독일급이니 빠른 속도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충성 고객이 늘어난 것입니다. KF-21 보라매가 이를 이어가려면 생산 속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추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공군은 2024년을 기점으로 18기가량 보유한 F4를 완전 퇴역 조치하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F5 80기를 전량 퇴역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군 내에서 노후 전투기 퇴역 시기 단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을 감안하면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KF-21이 빈자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간서 조항이 따라붙는데요. 여기에 KF-21의 1차 초도 물량 40기 배치가 2026에서 2028년 이후 2차 물량 80기가 2032년까지 배치될 계획이었다는 걸 계산하면 2024년부터 연간 13에서 15대 양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100여 기에 육박하는 F4, F5 퇴역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상당한 속도긴 하지만 경쟁기 종인 유로파이터 타입은 프랑스 다소 라팔 역시 일단은 10에서 15대 내외 양산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심하긴 힘듭니다. 물론 한폴 방산 계약을 계기로 FA-50 조기 납품으로 생산 속도를 증명한 대한민국과 다르게 타이푼과 라팔은 어디까지나 현재 계약 규모와 수요 예측에 따른 추산치에 불과한 터라 실제 양산 수량은 이보다 적을 텐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양산 수량을 2배로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카이가 자체 개발한 동체 자동 결합 체계 FASS를 이용해 자동으로 전방, 중앙, 후방으로 나뉜 KF-21 동체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동체 결합의 오차율은 1000분의 1에 불과한데요. 흔히 사용하는 A4 용지 두께의 고작 4분의 1입니다. 카이는 이처럼 결합 오차율을 줄여 동체 결합 속도를 기업적으로 줄였는데요. 또 동체 결합을 위해 필요한 과정 역시 자동화하여 수작업으로 30분이 걸리던 작업을 25초로 단축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생산 속도의 비결인데요. 그리고 이는 곧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추가 인력이 타이푼, 라팔 같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즉, 생산 라인 증설이 자유롭다는 건데요. 실제로 카이는 축구장 3배 면적과 비슷한 고정익동의 2024년 내로 KF-21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2025에서 2028년 사이 아예 KF-21과 FA-50 생산을 담당하는 고정익동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그렇다고 해서 KF-21의 생산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건 아닌데요. 정확히 말하면 FA-50의 현재 양산 속도를 유지하면서 KF-21의 연간 생산 능력 역시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이 사우디의 WDS 2024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등에 참여하며 KF-21을 공부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이미 FA-50을 운용 중인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FA-50 도입국과 태국 등 G50을 도입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한민국을 일종의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KT-1 룽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국산 항공기를 이용해 전투 임무 효율을 극대화해왔고 여러 동남아 국가가 이를 벤치마킹하려 하기 때문인데요. 일명 코리아 스탠다드인 FA50, KF-21 믹스로 봉군 체계를 구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인 대한민국의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 가지 걸림돌이 걱정되는데요. 바로 전투기 엔진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동남아에 KF-21이 수출되는데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에 미국의 F-414 엔진이 탑재되는 만큼 기술 유출 위험을 빌미로 수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 미국이 우즈베키스탄에 FA-50이 수출되는 걸 반대하면서 수출이 무산되었음을 떠올리면 영 가능성 없는 얘기도 아닌데요. 중국에 대한민국 전투기 기술이 넘어가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니 우리로도 나쁠 건 없는 일이지만 굳이 동남아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 KF-21 수출에서 자유로우려면 결국은 엔진 독립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미 F-414급 엔진 자체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심지어 5,500파운드급 엔진 시제품은 벌써 제작 중인데요. 지난 45년간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해오면서 축적한 기술을 총동원한 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오직 엔진 개발과 자체 설계 기술 확보에만 600억 원 이상 투자하며 엔진 생산력을 2배 이상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핵심은 내열 기술과 냉각 기술입니다. 밀취력 14,770파운드, 데프터버너 가동 시 22,000파운드에 달하는 F-414급 엔진의 추력을 견디려면 배기부가 1,400에서 1,600도씨에 육박하는 온도를 견뎌야 하는데 현재 사용되는 내열압금은 900도씨가 한계입니다. 나머지 600에서 700도씨는 첨단 냉각 기술을 통해 얻쳐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2030년대 완성을 목표로 내열합금 코팅 기술과 전투기 엔진용 터빈 블레이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먼 미래지만 KF-21 보람의 블록3에서는 우리 엔진을 탑재한 국산 100% KF-21을 보게 되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닌데요. 더욱이 전투기 엔진을 기반으로 장착 민수용 항공기 시장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F-21 수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사청은 국내 소유분과 함께 수출형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무대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양산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이르면 2024년 여름, 늦어도 가을쯤이면 KF-21 보람의 첫 양산 기체가 공개될 것입니다. 부디 업계 관계자, 개발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만큼 KF-21 보람회가 수출 시장에서도 화려하게 비상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먼저 KF-21 보람회의 양산 단가가 890억 원이라는 얘기부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도 방위사업청에서 발표한 공식 정보인데요. 지난 2월 방사청은 우리 공군 120대, 인도네시아 40대 등 총 160대 양산을 기준으로 KF-21의 양산 가격을 한 대당 890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방사청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성 검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도 KF-21의 양산 가격이 한 대당 880억 원으로 기입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양산을 시작한 것도 아닌 마당에 아무리 수출 전망이 밝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 얘기고 우리 공군에서도 현재까지는 추가 도입 계획이 없다 보니 KF-21의 양산 가격이 880억에서 890억 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솔직히 말씀드려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얼추 한 대당 900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비싼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전투기는 가뜩이나 비싼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수출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 시장에서 도태되면 시장 경제의 원리상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내 도입 물량에도 차질이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땅 파서 만들 수 있는 무기 체계도 아니고 가격이 비싸지면 아무리 생산국이라 하더라도 도입이 어려워지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일례로 일본은 F2를 독자 개발하면서 최소 141대 이상을 양산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F2는 어중간한 성능으로 수출에
연달아 실패했고 양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종적으로는 국내 소유군도 전부 채우지 못하고 94대 양산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F2의 최종 양산 가격은 무려 1,6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KF21의 양산 단가와 비교해도 1.8배 가까이 비싼 가격인데다 미국조차 감당이 안 돼 일부 퇴역 절차를 밟은 F22 랩터와 비교해도 겨우 200억 원 차이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그나마 94대가 양산되면서 저렴해진 가격이고 양산 초기에는 자그마치 2,270억 원을 폭가했는데요. 만에 하나 F2의 성능이 우주 최강 수준이었다 하더라도 이쯤이면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양산 수량과 수출 물량은 그만큼 무기체계의 가격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이 일본 F2 같은 최악의 사례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KF21의 수출이 좌절된다면 양산 단가가 890억 원보다 높아지는 건 아닐지 불안해지셨을 텐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선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진짜 전투기 치고도 비싼 가격일까요? 다수의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KF21의 성능이 왜 월등한지는 잠시 지워두고 오로지 수준과 가격만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KF21은 4.5세대 동급 기종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KF21과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전투기는 미국의 F-15EX와 F-16V 정도인데요. 그런데 F-15EX는 2021년 미국이 한 대당 약 1억 달러, 하나 약 1,300억 원에 도입했고 F-16V는 같은 해 대만이 한 대당 약 1,600억 원에 도입한 기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인데요. 당시가 개량 초기 시점이라 가격이 높았던 탓도 있지만 지금도 F-15EX, F-16V는 한 대당 1,000억에서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동급 기종임에도 KF-21보다 100억에서 300억 원 이상 비싼 셈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17년 카타르가 도입했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24대 65파운드에 육박했습니다. 한 대당 약 4,380억 원꼴인데요. 이외에도 라팔의 경우 2022년 인도네시아 도입가 기준으로 42대 81억 달러를 기록해 한 대당 약 2,654억 원이 넘었습니다. 물론 유럽제 전투기들의 천문학적인 가격에는 전투기 기체뿐만이 아니라 다소 간의 무장과 추가 부품, 후속 지원, 훈련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리 이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한 대당 1,000억 원은 각본이 넘는 금액입니다. 자, 이제 KF21에 890억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느껴지실지 예상이 되는데요. 오히려 KF21은 뛰어난 성능에 비하면 이래서 남는 게 있나 싶어질 정도로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KF21이 F-35보다 비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저유 생산을 기초로 합니다. 수요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을 오래 가져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저유 생산은 양산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만큼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또 수익 구조가 한정적인 방산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려면 저유 생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군비업 충기조가 돌아온 지금 방산업체의 생존성을 등한시한 나라들이 어떤 꼴인지는 독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개발 단계에서 아무리 만전을 기했다 하더라도 온갖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무기 체계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한번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끊임없는 개량과 오류 수정, 단계적 개발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면 저유 생산으로 가능한 오래 생산 라인을 붙잡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유 생산에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유 생산은 어쩔 수 없이 초도 물량의 양산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상품인 무기체계를 대량 생산으로 마구 찍어낼 수 없으니 당연한 노릇인데요. 게다가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도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초도 물량이 후기 물량보다 가격이 비싼 건 당연한 일입니다. 비록 망한 사례긴 하지만 앞선 일본의 F2도 양산 초기 물량과 후기 물량의 가격 차이가 600억 원 이상 날 수 있었던 것도 그나마 94대만이라도 양산에 성공하면서 생산 라인이 안정화된 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도 물량에 어쩔 수 없는 가격 상승 요인을 죄다 무시하고 2015년 배치를 시작해서 벌써 8년째 양산 중인 F-35와 비교한다는 건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심지어 KF-21 가격 논란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는 해당 기사에서 F-35의 처음 가격이 한 대당 1억 달러 이상이었지만 지난 2022년 7천만 달러대에 들어섰고 2023년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한 대당 약 795억 원인 셈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F-35가 KF-21보다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양산이 안정화되면 KF-21이 얼마나 저렴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100억 원이나 저렴한 F-35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에 두 기종은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른데다 어느 하나가 월등한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F-35가 6천만 달러 선에 진입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정보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율 초도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데다 방사청이 국방연구원의 사업타당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기인한 만큼 KF-21의 890억 원이라는 가격은 개발부터 양산, 초도부품, 장비 무장 등을 모두 산출한 프로그램 코스트에 가깝습니다. 반면 F-35의 6천만 달러, 다시 말해 795억 원대 진입은 엔진을 제외한 기체와 기본적인 임무장비만 포함했을 때 6,990만 달러 선에 진입할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미국이 자국군에게 도입하는 경우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생산부터 정비, 무장 등 유지보수, 인프라 자체가 다른 자국 소유군의 유닛 코스트이니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애초에 기준 자체가 다른데 도대체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모 언론사가 주장하는 KF-21이 F-35보다 비싸다 또는 F-35가 KF-21보다 저렴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은 한국에서는 김장에 10만 원이 드는데 미국에선 스테이크를 70달러에 사 먹을 수 있으니 삼겹살을 부어 먹는 게 이득이다라는 주장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이쯤이면 의도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짜깁기에서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가짜뉴스를 만든 수준인데요.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하고 해외 마케팅과 수출 의지를 다잡고 있는 KF-21의 이런 악의적인 편파 뉴스와 추문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어디 동네 구멍가게에서 군것질 거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의 공중안보가 달린 최중요 사안입니다. 당연히 어떤 나라든 도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하물며 생산국인 대한민국 내에서조차 온갖 논란에 시달리고 욕을 먹고 있는 전투기를 도입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KF-21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KF-21은 탐색 개발 당시부터 근거도 없는 비리 의혹과 타당성 논란에 시달려야 했고 초도 비행 때는 마치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결함덩어리라고 매도되었습니다. 이는 KF-21의 무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KF-21은 유럽과 미국의 첨단 미사일을 모두 통합한 데다 장기적으로 국산 무장까지 계획되어 있어 동급 기종 중에서도 독보적인 무장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며 마치 KF-21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무장조차 없는 깡통 전투기인 것처럼 묘사해놨는데요. 물론 아무리 국산 무기체계, 국산 전투기라 하더라도 굳이 치명적인 문제점까지 외면해가면서 찬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문제점을 지적하고 옳은 방향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그러나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으로 가격 논란에 불을 붙이는 건 그 의도를 의심해봐야 할 만큼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KF-21의 명성이 악의적인 비방으로 흔들리지 않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사 뻘이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